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 즉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으로 충청권을 방문해선 내란 세력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을 9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출마 이후 첫 기자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 속 경제 화두를 던지면서 내란 심판론을 거듭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비상경제대응 TF를 설치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람과 일전을 치른다는 그런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정치 보복은 결단코 하지 않을 거란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내란의 진상이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만큼 핵심 당사자 단죄와 처벌은 꼭 필요하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능력과 청렴함, 충직함만을 인사 기준으로 삼고 이름도 국민통합정부가 될 거라며 통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개헌안으로 제시한 4년 연임제가 독재를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엔 자신의 주장을 왜곡 조작한 거라며 의심을 거둬달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푸틴처럼 독재하려고 그런다. 이러면 이 정치가 되겠습니까?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되죠. 이후 충청을 찾은 이 후보는 내란 세력과 단절을 끝내 거부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짓을 벌이면 영원히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절실하게 느끼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국민의 손으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충청을 찾은 이 후보는 당진과 아산, 천안을 잇따라 방문하며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충청은 역대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해온 만큼 선거 중반 중원과 중도층 표심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후보는 오늘은 최대 유권자가 몰린 경기 남부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충청을 찾아 중원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또 당정 관계에 쇄신을 공언하며 윤 전 대통령과 다시 한번 선긋기에 나선 모양새인데 선거 막판 중도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정은 기자입니다.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으로 충청 일정을 시작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 관계 재성립을 위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을 당원 당규에 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당정 협력, 당통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전명하고 이러한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천 개입을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그간의 이른바 윤심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자진 탈당한 윤 전 대통령과 본격적인 거리두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어진 유세에서도 큰 절을 올리며 재차 계엄과 탄핵을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부정선거 옹호 논란과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선거 막판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외연 확장 시도로도 보이는데 다만 유세 마지막엔 항상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구호로 외치며 지지층 결집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짓 재산에 갇혀 억울한 탄핵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짓의 산더미 위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집도 다 뺏겨버리고 사실 대구에 저렇게 계시는데 나란히 충청 유세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선 방탄조끼로 모자라 방탄입법을 겹겹이 뒤집어 쓰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탄조끼 안 입었죠. 그래도 양심에 벌벌벌 떨려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 대법관들까지 탄핵하겠다. 김 후보는 또 화이트 해커 만명 양산 등을 통한 사이버전 대비, 군 가산점제 도입 등 국방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충남에서 시작해 서울 경기를 아우르며 빼곡한 유세 일정을 소화합니다. 남은 기간 최대한 많은 지역을 돌며 상승세를 견인해 막판 기적의 반전을 노린다는 구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범보수 단일화 협상의 1차 시한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한 적이 있는 사람들끼리나 단일화하라며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동안 서울 노량진 고시촌 등 수도권을 돌며 2030 표심에 호소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휴일에도 서울 종로구와 석촌호수를 돌며 대선 완주의 뜻을 재차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그렇게 단일화를 하고 싶으면 아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하라고 응수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등 후보들이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한 걸 재소환하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라고 비꼰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재명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이 세 분이 부정선거라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단일화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을 국민의힘의 아류라고 평가절하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호텔 경제학과 시흥 거북선 웨이브파크 논란 등에 애꿎은 개혁신당이 화살을 돌린다는 논리입니다. 본인이 엉뚱한 데서 사고 쳐놓고 개혁신당한테 화살을 돌리지 말아라. 이런 이재명 후보의 방구석 여포와도 같은 정치 빨리 종식해야 된다.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격려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의 소셜 플랫폼에 공개한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미래투자란 글이 다가 아니라며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는 당부가 추가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자신을 향한 지지 선언으로 보인다는 게 이준석 후보의 주장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홍준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이 후보는 특히 단일화란 도움 안 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0% 초반까지 떨어졌을 거라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호텔 경제학과 커피 원가 120원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 시흥시 거북섬의 웨이브파크 조성 사업을 놓고 정치권에서 또 한 차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세장에서 해당 사업을 정치적으로 언급한 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따져 묻고 국민의힘까지 가세한 건데 민주당은 발언 왜곡이라고 고발에 나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 시흥 유세장에서 거북섬의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꺼내들며 도지사 시절 자신의 능력을 부각했습니다. 시정이든 국정이든 나라 살림에 애정을 가지고 일하면 성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경기도 거북섬으로 오면은 우리가 그냥 다 나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장사가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는 웨이브파크를 자랑 삼았다며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실률 87%인 거북섬의 비극이 대한민국 비극으로 귀결될 거라거나 이재명식 호텔 경제학 실패를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거북섬 사업을 어떻게 일으킬지 고민 없이 정치 공세 도구로만 이용했다며 시흥 시민의 재건 노력에 재를 뿌린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거북섬 사업 자체는 옛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 일인데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을 자랑한 것처럼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며 이준석 후보 등 고발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거북섬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급해가지고 여기저기 난사를 있는 것 같은데 뭐 참 안타깝습니다. 작은 발언 하나하나를 공격 소재로 활용하려는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이에 맞서 적극 반박에 나선 민주당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 추진 등 사법개혁 방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기에 힘을 뺄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탄 입법이다, 방탄 법원이다. 공세가 계속되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은 공세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 법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어용 시민운동가로 대법원을 채울 속셈이라거나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같은 인사를 대법관으로 앉히겠다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집중유세나 토론회를 통해 연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방탄입법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완전히 청문회를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대법관을 100명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대법원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국민의힘 공세와 맞물려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추격세가 지속하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선 뚜렷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뭐든지 수위 조절이 중요하다며 톤다운이 될 거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선긋기에 나섰는데 한 발 더 나아가 당장 국가적 에너지를 모아야 할 분야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초기에는 경제 회복, 민생 회복에 도와야 된다. 방탄입법, 방탄법원 등 페임 공세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출렁이자 연일 후보까지 직접 나선 모양새입니다.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의 안건을 상정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고려했다는 분석인데 국민의힘은 이번 법관 대표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멈춰지길 바란다며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한때 사전투표 폐지 공약까지 내걸었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나흘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장 제도 개선은 쉽지 않다고 본 건데 대신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걱정 말고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오는 29일에서 30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 날에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고 그 상태로 투표하는 건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당 차원에서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김 후보는 대선 출마 전부터 사전투표가 주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선관위를 비판해왔습니다. 일부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CCTV가 없었다는 의문을 비롯해 몇몇 부정선거 의혹은 음모론이 아닌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보관하는 기간 동안에 여기에 무슨 부정이 없느냐. CCTV가 설정, 저는 CCTV가 없었어요. 있는 데도 있었죠. 없는데. 이런 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의문입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엔 개헌으로 사전투표제를 폐지한 뒤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고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도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김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한 데에는 투표날이 며칠 남지 않은 데다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지층 결집으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전투표를 해야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이길 수 있다며 변화와 희망을 원하면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박시입니다. 오늘 전국 법원의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등 법원 안팎의 논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이 배경이 됐는데 회의 결과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법원을 대표하는 126명의 판사 모임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하면서 재판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 게 배경이 됐습니다. 또 이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문제의식도 영향을 줬습니다. 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과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안건을 의결해야 하지만 임시회의 개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법관 대표의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입니다. 과반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2018년 4월부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리 잡은 기구인 만큼 정치적인 독립성이 요구되는데 조기 대선을 8일 앞두고 특정 후보 판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있어 앞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임시회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 종합청사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 때마다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 공판 때도 침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법원 종합청사는 다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 차량 출입을 오늘 밤 12시까지 전면 금지하고 민원인 등을 상대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사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여사 조사는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대선 영향을 이유로 소환 통보에 불응했고 중앙지검장 등이 사의를 표한 상황이라 추가 일정 조율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고검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팀을 꾸린 뒤 처음 주가 조작 공범인 코스닥 상장사 임원을 불렀고 이번 주에도 관련자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냈는데 처음 사건을 폭로한 인터넷 매체는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의 선물을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최측근 비서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수사는 김 여사를 향하는 만큼 김 여사를 언제 어디서 조사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어 다음 주 대선이 지나야 김 여사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방검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흉기에 찔린 사건과 관련해 감찰이 진행된다는 주장이 확산하자 경찰이 공식 부인했습니다.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은 피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한 바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SNS나 경찰 직장협의회 성명을 통해 경찰청이 감찰을 한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4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습니다.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7살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학원 차량과 학원 안에서 7살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양에게 학원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영어 학원 시간과 맞지 않아 그만두겠다고 하자 A씨는 학원 차량에서 B양에게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학원에서 세워놓고 집이 어딘지 알고 있으니 박살내기 전에 어느 영어 학원에 다니는지 말하라고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주말인 어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전북 익산시 함라면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면서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대피한 6명 가운데 1명이 팔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사무실 건물 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경남 함안군 칠북면에 있는 폐기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폐기물에서 연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한때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6시간 반 만에 진화가 끝났습니다. 창고 관계자인 8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에는 충북 영동군 용산면에 있는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면서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이 비어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두 동까지 함께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119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과 봉쇄로 현지 상황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엄마가 가자지구 병원에 나와 환자를 돌보는 사이 집에 있던 자녀 9명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숨진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주택가. 아직도 불길이 사라지지 않은 잔해 더미에서 부상자와 사망자를 수습해 병원으로 옮깁니다. 화상을 심하게 입은 아이들 시신 7구. 바로 이 병원 의사 나자르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이 집에 있던 아이들이 폭격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She treated children and in a moment her daughters and her sons with her hand died. 밤새 이어진 공습에 생후 7개월 아기와 2살 배기는 잔해더미에 묻혀 있다가 세상을 떴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11살 아들은 중상, 남편 역시 중환자실 신세입니다. الأطفال هذول المتفحمين ونقلناهم على مستشفى ناصر وجبتها معايا الدكتورة معايا صارت ما بين الموتين ما بين الناجي الوحيد من أولادها. 상상도 못할 참사에도 의사인 엄마 나자르는 병원에서 계속 일을 했다고 동료가 전했습니다. 가자 보건부 장관은 이것이 가자지구 의료인이 견뎌야 하는 현실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에 대해 작전을 수행 중인 여러 용의자를 공격했다며 민간인 사망 주장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이스라엘의 봉쇄와 폭격은 전쟁 범죄이고 대량 학살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Israel's new military offensive, Gideon's Chariot, amounts to an abhorrent escalation in the Israeli government's crimes against humanity, ethnic cleansing, and acts of genocide against the Palestinian people. 앞서 EU가 회원국 다수의 지지로 이스라엘과의 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스라엘의 맹방 독일조차 가자 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고의로 극도로 악화하는 건 이스라엘의 국가존립 보장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4살 난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매체가 전했습니다. 매체는 가자 지구 북부 알-아흘리 아랍병원을 인용해 올해 4살인 무함마드 무스타파 야신 소년이 현지 시간 24일 영양실조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공보국은 지난 3월 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끝나고 가자지구 봉쇄가 시작된 이후 약 80일간 가자지구에서 영양실조로 숨진 사람은 총 5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부족 등으로 인한 사망자 242명은 대부분 노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최대 규모 드론 공습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침묵에 푸틴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이런 테러 공격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에 충분한 사유라며 러시아는 전쟁을 질질 끌고 있고 매일같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침묵과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침묵은 푸틴을 오히려 부추길 뿐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미국과 유럽 국가를 비롯해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의 결단이라고 호소했습니다. (6월 3일) 대선을 8일 앞둔 오늘도 각 당 후보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에 이어 남양주시 등을 돌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층 표심 공략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주말 4일 충청권을 훑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충남 천안에서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한 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옵니다. 김 후보는 경기 안성과 평택 유세를 마친 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합니다. 이어 경기 오산과 용인에서 유세한 뒤 저녁엔 서울 도봉과 노원, 강북 등 서울 내 국민의힘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서 유세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 수도권을 공략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오늘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이 후보는 정치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확장 재정을 비판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에도 거듭 거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이후 방송 인터뷰 일정을 소화합니다. 대선 당일에 사용될 투표용지 인쇄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대선 선상투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자료를 보면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배 454척에 승선한 유권자 3,051명이 이번 대선 선상투표 대상입니다. 선상투표자는 선박투표소에서 2회의 참관 아래 투표하고 투표지는 기표 부분이 봉합된 실드팩스로 선관위로 전달됩니다.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 전공의 모집이 이번 주에 마감됩니다. 원서 접수일이 며칠 남기는 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병원이 있을 정도로 아직 전공의들은 큰 움직임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홈페이지입니다. 전공의 추가 모집 공고에 오는 27일 오후 6시 지원을 마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이 여기처럼 27일 전후로 원서 접수를 마칩니다. 현재 사직 전공의는 11,000여 명. 앞서 정부는 돌아오고 싶어하는 전공의가 많다는 의료계 건의를 수용해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큰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아직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병원도 있습니다. 아직 모집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몇몇 병원 사직 전공의 자체 설문에서도 복귀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10% 안팎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고 관망하는 전공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정당과 후보분들께서는 지난 1년 3개월의 의료 공백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해법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계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인턴 기간 단축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더 이상 수련 특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커피숍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줄 폐업하고 있습니다.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채무 조정 신청도 급증했는데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싸늘하게 얼어붙은 경기에 손님이 줄면서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커피 음료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곳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때도 늘었던 커피 전문점이 줄어든 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입니다.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업종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원스톱 폐업 지원 신청 건수는 64% 급증했고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코로나 시기에 2배로 웃돕니다. 이렇게 줄 폐업하면서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도 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자영업자 빚은 지난해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부 빚을 탕감하거나 조정해달라는 누적 신청액도 지난달 말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어렵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그 어떤 지원책을 할 때는 좀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수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내수 침체가 고착화할 거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는 단순 지원을 넘어 자영업 구조 변화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적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해킹 사고 이후 수습책을 가동 중인 SK텔레콤이 지난 19일부터 일일 유심 교체 규모를 30만 명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유심을 바꾼 누적 고객은 417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398만 원을 기록해 지난 2008년 통계 작성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른바 크고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대형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3월 이후로 꾸준히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 정기검사 결과 카드론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카드론 한도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15건을 통지했습니다. 연 9%대 금리를 내세운 청년 도약계좌 가입자 수가 올해 들어 급증하면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과수 잎과 줄기가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과수 화상병이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로 확산 우려가 커진 데다 치료제도 없어서 관계 당국이 예찰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사과나무를 통째로 뽑아냅니다. 뽑힌 나무들은 과수원 한쪽에 겹겹이 쌓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농가로 중장비를 동원한 긴급 매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의 외부인 출입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경기도와 충남, 전북 등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충북 청주의 사과 농가에서도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과수화상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없어 병든 나무는 모두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구나 덥고 습한 날씨에 세균 활동까지 활발해지면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계당국은 치료제가 없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과수원 출입 이력 관리와 도구 소독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사과배 농가에서는 적과 등 작업 시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예찰하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1년 6개월 동안 나무를 다시 심을 수 없어 농가들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의 글로벌픽입니다. 일본 쌀값 급등을 해결할 구원투수로 기용된 신임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정부 비축미를 시세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비축미 여분이 많지 않은 상황에 염가 방출이 쉽지 않아서 쌀값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에 전해드립니다.
쌀값 고공 행진 속에 에토 일본 농림수산상의 발언은 말 그대로 불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私も米は買ったことありません。正直言って、議員者の方々がたくさん米をくださるんですね。もうまさに売るほどあるなと。 결국 에토 농림상은 경질됐고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신임 농림상에 임명됐습니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5kg당 5,000엔에 육박하는 정부 비축미를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급 방식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대형 소매업자와 직접 거래할 방침입니다. 2000円台で店頭に並ぶようなそういった形で随意契約で出していくこういったことが今現時点での基本的な方向性です. 비축미를 전국에 골고루 보내기 위해 운송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비축미 수량에 한계가 있어 비축미 염가 방출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 특성상 자칫 특정 업자에게 물량이 쏠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농민들의 쌀 농사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조건 싸게 공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쌀 가격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해갈지가 난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온난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전 세계 인구 수억 명이 삶의 터전을 잃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린란드와 남극에 있는 빙상이 모두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65m 올라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이 빙상에서 손실되는 얼음 양이 1990년 이후 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기온이 1.2도 오른 상황에서 매년 3,700억 톤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파리 기후협약이 제시한 1.5도 상승하면 빙상의 녹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해수면도 크게 올라갑니다. If you keep going towards the end of this century, when say our young children will be in their 70s, 80s, that could be 10 millimeters per year. And you might think 10 millimeters per year isn't that much. That's a centimeter per year. That's 1 meter per century. 이미 일부 지역에선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는 100년 동안 해수면이 45cm나 상승했고 4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스페인 남부도 바닷물이 차올라 땅이 잠기고 집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을 막지 못하면 해안과 섬에 사는 수억 명이 대이동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ou've probably seen the number. 230 million live within 1 meter of present high tide lines, and that goes up to about 1 billion when you push that up to when you look at 10 meters above present high tide lines.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도 이내로 막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수면 급상승을 피할 안전한 온도 목표를 정밀하게 결정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시급해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으려던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되자 이번엔 외국인 학생의 이름과 국적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새벽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왜 하버드는 전체 학생의 거의 31%가 외국에서 왔다고 밝히지 않는가라고 썼습니다. 이어 몇몇 국가는 미국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고 그들의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한 푼도 쓰지 않는다며 누구도 우리에게 외국인 학생이 몇 명인지를 말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최고 명문 하버드대를 상대로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것이 미국 대학가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주요 대학의 지도부가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치 하나만으로 해외 학생 등록이 차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조치는 현재 법원의 명령으로 효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탈리아 로마 시내 성유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로마 주교좌에 앉는 착좌식을 거행했습니다. 라테라노 대성전은 로마 교구의 주교자 성당으로 로마에 있는 성당 가운데 가장 오래되는데요. 착좌식에 앞서 레오 14세는 로마 시청에 위치한 캄피돌리오 언덕에서 로베르토 구알테리 로마 시장을 만나 환영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허드슨 강에 정박해 있던 미처리 오물 운반선에서 현지 시각 24일 아침에 폭발이 발생하면서 한 명이 숨졌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심스 시 소방국 부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오전 10시 30분쯤 발생한 폭발로 한 명이 숨졌고 다른 작업자 한 명은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도입한 인천 아이 바다 패스는 버스 요금인 1,500원으로 인천 섬을 여행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덕에 가장 북단인 백령도를 포함한 인천의 섬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이 북적입니다. 특히 안개가 껴 여객선이 제때 출항하지 못하자 터미널은 북새통이 됩니다. 인천의 섬을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섬 여행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데다가 인천 시민한테 특혜를 주니까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섬이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그래서 많이 권유해요. 올해부터 도입된 아이 바다 패스는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1,500원으로 서해 25개 섬으로 가는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민도 최대 70%까지 할인받습니다. 올해 실제 이용객도 지난해보다 결항률이 높아져 섬 주민 등 전체 이용객이 줄었음에도 바다패스 이용객은 지난달까지 10.3%, 16,000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인천 시민이 15만여 명으로 3.3% 늘었고 다른 지역 시도민은 19,000여 명으로 27.6%나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 여객터미널이 붐비고 인천의 모든 섬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이 관광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는 이용객 증가에 따라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정책도 확대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며 날이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은 26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밤 사이에는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영서와 충북, 경북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전북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3.5도, 대구가 11.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7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동쪽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